예,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주말인 어제도 전국에서 3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재택 치료자는 157만 명이 육박했는데요. 이 시간 김경우 인제대 서울 백병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린 대로 맹렬한 확산세 속에 이거 뭐 주말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35만 109명이니까 이제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좀 정점에 달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최대 37만 명까지 달할 거란 예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세가 좀 감소하게 되려면은 예. 우리가 좀 백신 면역이든지 아니면은 자연 감염을 통한 자연 면역을 수동 면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면역력이 올라가야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주만 해도 이제 새로 감염되신 분이 19만 명, 거의 예. 200만 명 가까이 감염이 되셨고 우리가 못 찾는 감염자까지 감안하게 되면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셨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연 면역을 획득하게 되면은 확진자 증가 속도가 이번 주엔 좀 감소하고 다음 주 중엔 더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 이번 주에 나온 신규 확진자 전체 수만 봤을 때도 지난주 증가 속도와 비슷하게 한 1.4배 정도 60세 이상 확진자분의 어떤 증가 속도 자체도 2주 전에 1.6배와 동일하게 이번 주에도 한 1.6배 정도 동일한 확산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예. 이것이 이제 조금 속도가 좀 잦아들면서 정점에 이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조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2,300만 명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어느 정도 인구의 많은 수가 감염이 되면서 확진자 수 증가수가 좀 꺾이는 속도가 좀 줄어야 되는데 네. 왜 줄지 않을까? 라는 점을 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감염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뭐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예.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이제 BA1이 아니라 이제 BA2가 예. 점점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수가 좀 더 빨라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계약을 하면서 조금 더 확산이 더 빨라지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요인을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의료 대응 체계라든지 사회적인 대응 체계라든지 또 이제 사망자 수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증가할 것인가. 우리가 1, 2주 또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더 증가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사망자도 굉장히 또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세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부터는 또 그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 양성 나오면 이제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한다고 제가 헤드라인 보내드렸었는데 교수님 보실 때 개인적으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정점의 숫자라는 걸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겠습니다만 40만 명을 넘어서 50만 명이 근접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걸 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많이 증가 속도 좀 꺾여야 되고 네. 우리가 예상 추계 곡선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예. 30만 명대 후반 정도에서 정점을 그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전파 속도에 따라서 정점의 높이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 증가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예. 이번 주 예를 들어서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28만 정도 나왔다고 가정할 때 28만 명의 1.4배가 증가되면 약 40만 명, 그리고 1.2배가 증가하게 되면 평균 한 33만 명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요일별로 이제 차이를 따지게 되면은 아마 이번 주 중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속 항원 검사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여기서 양성 나오면 이제 양성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늘 얘기했던 거가 주변에 이제 그 양성 확진자 PCR 하기 전에 이 신속 항원 검사는 자가 검사 키트하고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증세는 정말 증세인데도 끝까지 음성 나오다가 막판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환자일 수밖에 없다, 확진자일 네.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 지적이 많아서 우리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 어떻게 좀 이건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확실히 이분은 증상으로 봤을 때 코로나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리고 이분이 증상이 시작한 지 2, 3일이 돼서
빨리 이 먹는 치료제를 써야 되겠다라고 예. 판단을 했을 때 PCR 검사까지 확인하려면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이 더 걸리기 때문에 네. 약이 그분에게 배달되거나 처방될 때까지 또 추가적인 시간이 걸려서 5일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가셨을 때 이분에게 바로 팩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정황적으로 봤을 때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고 한 2, 3일 간격을 두고 유사한 증상이 인후통이라든가 발열, 근육통 이런 것이 네.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뭐 코로나일 가능성이 많은데 예. 단지 이제 검사 결과가 없어서 이제 처방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신속항원 검사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처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선 매우 긍정적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전문가 병원에서 받으시는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네. 94.7% 정도, 그러니까 위양성, 가짜 양성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양성의 어떤 그런 위험성보다 조기에 처방했을 때 이득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꼭 필요하신 분들께 이제 먼저 처방이 가능하겠고 조금 좀 확실치 않을 때는 PCR 검사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항원 검사만으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쓸 수 있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또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리고 것처럼 어떻게 좀 또 채취했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흡수에서. 채취했는가도 네. 중요하고 또 네. 이분은 이제 PCR 검사를 했으면 이제 양성이 나오실 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항원 검사는 조금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부족할 때 이제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은 PCR 검사를 조금 빨리 받게 하셔서 빠른 약 처방이 될 수 있도록 PCR 검사의 역량도 계속 확보하는 노력을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네. PCR 검사 역량도 같이 늘리는 노력이 그런 면에서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고 당연한 얘기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한 감기도 있고 그냥 감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자가진단 키트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반응을 한 거죠. 다른 바이러스에는 다른 독감 바이러스라든가 다른 감기 바이러스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위양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키트는 우리 코로나19 뭐 타위 변이에 관계없이 뭐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거기에 민감하게 항체가 반응해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고안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그렇죠. 다른 성분 때문에 그것이 네. 이제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세계적으로 뭐 WHO라든지 뭐 FDA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에서도 자가 검사 키트의 어떤 민감도가 뭐 100%가 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80% 정도 이상의 민감도를 가져야지 우리가 그래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식약처에서 어떤 인증 기준에 따라서 90% 이상의 민감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불량률이라 그럴까요? 제품별로 차이가 있을 워낙 수가 있기 때문에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준 규제 당국에서는 계속 우리가 시장 서베이를 통해서 제품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계속 감시를 하는 역할도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나왔을 때 팍스로비드 처방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40, 50대도 분명히 고위험군이 있을 테고 기저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가 안 돼서 다시 PCR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약이 더 늘어나야 되고 더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많아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처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40, 50대 중에서도 이제 60대 어르신 못지않게 고위험군이 꽤 계시기 때문에 예. 특히 백신 접종을 안 맞으신 40, 50대 분들이 뭐 40만, 20만, 거의 60만 명 가까이 여전히 백신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시고 예. 또 실제로 지금 중환자 중에서 이제 40,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정도. 예. 그리고 일주간 사망하신 사망자 수를 봤을 때도 40, 50대의 사망자가 꽤 되시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또 안 하신 분들 중에 이유는
뭐 안 맞겠다고 해서 안 맞으신 분도 있지만은 예. 기저질환이 있어서 혹시 무서워서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기저질환이 있는데 백신까지 안 맞으셨으면은 굉장히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실수록 맞으셔야 되는데 네. 안 맞으신 분들을 이런 경우에는 또 신속한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40, 50대 고위험군을 정해서 이런 분들은 60대 이상과 마찬가지로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의사가 여러 가지 임상적인 또 상황적인 판단을 통해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위양성일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네. 이분들께도 적극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바로 처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의사가 이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신속 항원 검사가 이제 양성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또 신고하는 절차도 좀 간편하게 해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확진자라는 것을 좀 등록하는 과정도 좀 굉장히 효율적이고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팍스로비를 못 먹는 경우에도 요즘 뭐 약국 가면은 코로나19 뭐 키트 외에도 좀 상비약으로 뭐 진통제나 소염제들이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도 뭐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를 잡는 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발열감이 생기고 또 뭐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들이기 때문에 효과를 또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치료에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은 네.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친숙해진 해열 진통제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제 증상이 있으실 때 상비약으로 드셨던 예. 타이레놀 같은 것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세타미노펜 성분을 또 뭐 그 상품명 때문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예. 또 굉장히 또 인후통이라든지 기침을 또 굉장히 심하게 이번에는 기침이나 이 인후통 쪽이 증세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특성상 이게 상기도 침범을 잘한다는 특징 그러니까요. 때문에 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네,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상기도 증상을 좀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반 감기약이나 아니면은 목에 살균 효과가 있는 베타딘 성분의 인후 스프레이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또 이제 그러한 인후를 가글할 수 있는 약들이 또 굉장히 또 부족 현상을 또 겪고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또 공급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일부 중에는 상기도 감염이지만 상기도 감염이 너무 심하게 목에 부어가지고 호흡 곤란이 오신다든지 맞아요. 편도가 막 붓거나 막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호흡이 좀 불편하신 분도 꽤 계시고 네. 또 폐렴 증세가 있는 예,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하기도 네네. 감염을 좀 덜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네. 의외로 또 하기도 감염으로 예. 중증으로 진행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오미크론을 가볍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때는 네. 조금이라도 보일 때는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시지만은 대면 진료 센터를 직접 진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재택 치료 말고도 적극적으로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전화로 비대면 진료, 또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면 진료 센터를 방문하셔서 맞아요. 뭐 영상의학과 검사라든지 네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염 질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진료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확진자가 너무 기하급수로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치료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중증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또 병상도 제한돼 있고 해서 지금 보니까 정부가 서울대병원 사례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병실에서 치료시킬 수 있는 요거를 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교수님 보실 때는 이게 중환자나 사망자 감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기저질환자가 아니거나 그런데도 위중증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병원 같이 이제 최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 서울대병원에서 보던 환자는 다른 2차 병원급에서 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지고 계신 질환들이 워낙 또 중증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기도 어렵고 또 그 많은 어떤 복잡한 치료 기록이라든지 질병에 관한 기록들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파악하는 데도 힘들고 또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진료받던 기관에서 또 최상급 의료기관 전문 의료진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그 해당 기관에서 계속 진료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음압 격리 병상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또 시설과 장비가 많이 예. 필요로 하는 그런 음압 병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오미크론의 위험률이 초기 코로나19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셨고 또 먹는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격리 구분된 병실에서 기존의 진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네. 이런 분들의 중증화나 사망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방법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게 좀 많이 확대되고 또 중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네. 특수적인 상황에 계신 산모라든지 또 투석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일반 다른 환자와 시간과 공간을 좀 분리해서 계속 받던 진료를 연속성 있게 진료 받으시는 것이 지금 오미크론에서 예.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이제 5세에서 11세 사이, 그러니까 이제 소아들의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교수님께서도 그런 질문 엄청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3월 첫 주에 0세에서 9세 사이에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가 669.6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연령대도 좀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세부터 11세까지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될 건데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하는 게 좀 이익일까?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 좀 꺼려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끝으로 좀 답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의 흔히 말하는 이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감염에 됐을 때 어떤 손해라든지 또 백신 접종 맞고 나서 혹시 또 이상 반응이 증가하지 않을까 당연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정점을 지나고 나서도 계속 감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안 걸리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소아는 상대적으로 걸려도 괜찮은가? 네. 이제 확률적으로 봐서는 90% 이상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걸려도 상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괜찮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준이 이제 궁금한 그 거죠. 기준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텐데요. 예.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5에서 11세 소아의 예방 접종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심근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미 많은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접종을 권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나오는 백신이 이제 오미크론을 예방해준 효과는 좀 떨어지고 네. 다만 중증화 가는 것을 예방해준 효과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통계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사망자 수 0에서 9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명이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도 6명이 있는데 또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질환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심하게 앓고 또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중등증 병상에 입원하는 통계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예. 의외로 또 심하게 앓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한번 감염되고 나서 그것이 장기적인 후유증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타날지 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백신 접종이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이득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범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